힘차게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송은가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삶에 잘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아마 말씀하시라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나름대로 오늘 제가 생각하기를 주제를 삼기를 잘 산다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것이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조그맣게 했습니다. 아주 참 용기무안해서 잘 산다는 게 뭐냐? 잘 살려고 요즘은요 의료기술이 발전이 되고 발달되고 해가지고 의료기술뿐만 아니죠. 전 분야가 마찬가지죠. 그러나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료기술이 발전된 바라면 사전의료의학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의료의학 같이 한번 해보시죠. 사전 의료 의향서 또 사전의료의학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방금도 우리의 좋은 찬송도, 좋은 노래도 하고 했는데 하숙생 아시죠? 우리 최희준이가 불렀던 거. 지난번에 어르신들은 다 아마 거의 직접 다는 못하시는지 알아도 가사만 여기다 제시하면 이렇게 다 아실 수 있는 그 하숙생의 가사가 인생을 따르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이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부지를 말자 미래를 부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내용이 나의 인생이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죠. 나그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발하는 데가 있고 종착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다 누구나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람의 표현대로 하숙생이 가사들을 하려고 나그네는 나그네 인생이 잘 산다는 것이 과연 뭐겠냐? 잘 산다는 것이 뭐겠냐? 잘 산다는 것은 제가 저기서 주장하고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제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은 외장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잘 죽는다는 것. 잘 죽는다는 건 잘 사는 것이다. 끊을래?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간 사람 합쳐서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제가 오늘 통계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 왔던 사람이 죽은 사람까지 합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은 한 70억 된다고 살고 간 사람까지 따지면 한 70억 된다고 엄청난 사람이 왔다 갔어요. 그 사람 다 죽었어요. 어느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마지막에 처참한 꼴로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기왕이면. 근데 현대의 병원 현대의 의료기술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당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문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현재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어떻게 제도가 바뀌고 있느냐? 무엇을 해야 하는 걸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안 죽고 계속 살고 혼자서 영원한 삶은 없는다 라고 우리 과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안 돼.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몇 살을 살았을까요? 몇 살을 살았을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그 책이 뭔가 하니 성서인데, 성서에 보니까 969세를 산 사람이 있어요. 969세를. 사건이 인류 역사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서에서 말하는 거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 홍수 사건 이전에는 969세, 700세, 500세를 살았어요. 근데 홍수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120세 정도 이렇게 확 줄어들어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 나온 사람을 보니까 969세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1500년대 15세기경에 그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을 살았는가니?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152세를 살았어요. 152세를 살았는데 이 사람은 나이 8에 첫 결혼을 합니다. 나이 80에. 요즘 80이 아니죠. 요즘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수명이 연장되는지, 고령화사 하게 되는지, 나이 80을 갖다가 이제 노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 죄송합니다만, 잠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액티브 시니어라고 써요. 다시 말씀드리면 활동성에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많이 아시고, 경륜이 있으시고,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아주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하게 사실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80이. 그래서 80에 그런 노래도 있죠. 60에 오라는 뭐라 그래? 아직 나 잘못 못 간다네. 70에 오라는 뭐라 그래? 80에 오라. 이런 그 노래가 다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요즘 그런 노래가 많이 불려지잖아요. 어쨌든 경로당에, 저도 여기 경로당에 여러분들이 다녀보지만은 저 같은 나이는요. 저 같은 나이, 저도 나름대로 나이를 먹었습니다만 나이는 가서 심부름이나 해야 될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152세까지 살았던 이분은 나이 80에 장가를 들었는데 두 남매를 그랬어요. 두 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20세에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수명이 긴지, 나이가 많았는지, 그때 당시에 영국의 황제 찰스 2세가 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만 좀 불러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실에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불림을 받아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이 사람을 그림을 그려요. 초상화를 그렸단 말이에요. 초상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요? 토마스 파거든요. 토마스 파인데 이 사람의 사진이 위스키 드시는 분 계시죠? 위스키 드셔보셨죠? 혹시 위스키집에 가서 위스키를 드시다 보면 종류 가운데, 술 가운데 올드파라는 게 있어요. 올드파. 올드파의 그 그림에 나온 사진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실에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야 잔치를 얻어먹고 얼마나 더 살아오나니 2달을 살고도 그만 떠났다고요, 세상을.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그것을 그러하냐 이 말. 왜 무서워하냐 이 말. 그래서 우리 한국의 풍습은 특별히 유교문화습권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은 죽음을 말하지 않아. 말하면 그걸 피해. 싫어해. 야, 살기도 급한데 무슨 죽는 걸 왜 얘기했냐. 그러나 삶을 전제로 한 죽음을 전제로 한 삶, 이것은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동전의 양육과도 같다. 가장 유명한 사람, 최근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아시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텔레비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죽었어요. 나이 56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죽음을 전제로 한 삶을 통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대학 축사에 가서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그 불가피성, 그 필연성, 그 앞에 나의 존재를 항상 생각하게 하더라 이 말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 죽느냐? 지금 당장에 죽는다면 내가 할 일이 뭐냐? 소위 말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때는 가라 그러죠.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선택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내가 오늘 경로를 가야 될까 말까. 지금 가고 있으면서도 돌아갈까 말까. 언제나 그냥 그 갈등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야.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그 질문을 왜 경험하지 못한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싫어하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 죽음을 전제로 해서 산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달라져요. 다 보일 수는 없어요. 대략 뭔가 한 것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좀 예. 또 호흡이 약하다 응급조치가 시작됩니다. 기도에 관을 넣어 인공적으로 호흡을 시키는 기관 삽관술이 시작됩니다. 잘하실 거야. 그런데 의료는, 병원은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살리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환자의 경우는, 환자가 되면, 내가 몸이 아프게 되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집으로 안방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치료도 받을 수가 있고, 한의사가 와서 뭐 치료를 해줄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나이가 들고 병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죠. 응급차 불러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회복이 되셔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현실이라요. 우리 사회란 말이죠. 얼마나 힘이 들고 아플까요? 한번 피부로 느껴보실 수 있겠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어쨌든 얼마나 아프고 힘든 그 과정을 지금 인공호흡을 시킨다든가, 목을 뚫어서 영양제를 넣는다든가,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러한 것이 현실 우리 사회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당하게, 의롭게, 선의롭게 잘 했을, 착하게 잘 했으면 병폐도 없겠죠. 잘못된 게 없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연명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셨던 이와 같은 과정,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의료 요양서입니다. 그래서 정서가 말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불가피성은 창조주가 이미 죽음을 선언했어요. 언제? 범죄한데. 그래가지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 불가피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서에서 표현한 걸 보니까, 잔다라고 해서 잔다라고. 잔다는 얘기는 뭐 다시 깨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다시 깨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착각이 움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필연성을 피할 수가 없다면, 그걸 누구도 당한다고 한다면, 따라서 해보세요.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자. 맞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준비를 하면 돼요.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할 것이고. 그럼 준비를 하게 되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엄한 죽음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임종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임종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종을 과연 어떻게, 임종을 어떻게, 임종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래서 존엄하지 못한 죽음과 존엄한 죽음을 대비시켜 봤어요. 그래서 존엄하지 못한 죽음은 과연 어떠한 죽음을 존엄하지 못하다 그러냐. 아주 천박하게, 존엄하지 못하다면
정말 괄시받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대접을 못 받아가면서 그래서 존엄하지 못한 죽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죽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적인 죽음, 우리 이 몸, 육신적인 죽음. 잘 안 보이시죠? 저쪽으로 하셔도 좋은데 잘 보이시 괜찮고요. 어쨌든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가 하면 편안히 잠들지 못해. 아까 잠달았는데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주무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지. 그것이 존엄하지 못하다 보면 그러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떠냐, 고통과 원한, 상처 이런 것들을 간직한 채 그걸 다 풀고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마지막 임종 순간에 자손들이 곁에 있어서 그 사랑 속에서 가정의 그 따스함 속에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다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홀가분하게 가야 되겠는데 그러질 못한다. 그래서 고통과 원한, 상처를 그대로 안고 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오만상을 하죠. 작년이죠. 13일 동안 중환자병실에서 복부 수술을 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중환자병실에서 또는 수술실에서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은 아마 보지 않아도 가히 짐작을 하실 거예요. 친히 겪으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수술실에서의 그 환자 그 완전히 뭐예요?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죠. 근데 사람과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어떻게든지 고치려고만 하지 이 사람을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복부를 수술했어요. 그 복부 수술한 이 복부 수술 그것만 생각을 하지 이 사람 송계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제가 믿기를 또 그렇게 나고 그 현실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현대과학이, 현대의료가.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고통과 상처를 충분하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마음에 걸림이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존엄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마 그것을 원하지만은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어디로 가요? 응급실로 가는 거예요. 119 불러서 세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싫다 뭐 말할 여지가 없어요. 왜? 삶의 구조가 달라. 생활 모든 방식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정말 아파트라고 하는 여기도 지금 아파트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삶의 환경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달라진 환경, 달라진 여건 속에서 그것도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 자식의 도리가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존엄한 죽음을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이것을 풀어가기는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처되는 게 뭐예요? 당연하게 되는 게 뭐예요?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무의미한 연명치료. 연명치료는 뭐예요? 특수한 장치, 아까도 말씀드린 호흡기를 갖다 단다든가 영양제 주사를 놓는다든가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이러한 그 연명치료는 특수한 장치를 사용해서 회생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다시 나가서 일하실 수 있는, 다시 나가서 가정에서 자식들과 더불어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고통을 추가하는 것으로 맺어지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존엄한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그 대안이 뭐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예요. 해봤던데 소용없는데 제 조카 같은 경우는요, 저 청주에 사는데 8년인가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살았어요. 그거를 근데 의사가 호흡기를 빼자
연속시키다가 계속 나더라? 이걸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아무도 결정할 수 없어요. 아무도 결정할 수 없어.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만 다 먼저 갔습니다만은 첫 아이를 죽을 때 호흡기를 빼면 의사가 그럽니다. 호흡기를 빼면 죽습니다. 뺄까요? 그냥 놔둘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결국은 저는 뭐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빼긴 뺐습니다만 어쨌든 왜? 그 아이가 15년 동안 투병 생활했거든요. 출입을 못했거든요. 밥을 못 먹었거든요. 지가. 그걸 다 먹여주고 제가 다 해줬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완화치료예요. 그래서 대안은 뭐냐? 완화치료는 거야. 치료를 하되 아프고 힘들고 한 것을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는 치료 방법을 완화치료라고 합니다. 바로 사진을 내야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있어요.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해 놓음으로써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충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내가 따라서 보세요.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새롭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캠페인을 교육을 다니면서 경로당이고 복지관이고 이런 데 가서 사방을 다니면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는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사전 의료 의향사라고 하는 큰 종을 한번 보세요. 큰 종.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그거는 제 연구원에 대한 연구활동 내용이고요. 큰 종이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되어 있죠? 예,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양식입니다. 그거. 하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실천 모임이 재작년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어디 있는 거니? 서울 왕십리에 있어요. 그거 다 나옵니다. 거기. 밑에 보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것이 제도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건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어요. 일부 국가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전 의료의향서 작성의 배경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세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사건가 문제, 의료사건 가운데 사고 가운데 김옥경 할머니라고 하는 분의 사건이 있었죠. 그게 김옥경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90여 세. 이런 어르신네가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게 깨끗하게 나질 않아. 계속해서 치료를 하세요. 치료를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집안에 평생의 의료비가 그렇다요. 의료비가 우리가 병원에 다니면서 약수가 한 그 의료비가 평생에 쓰는 것이 한 달에 쓰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간다나요? 의료비가 한 달 쓰는 게 더 많다네요. 내가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이 죽기 이전에 한 달 정도의 그 들어가는 의료비가 평생을 쓰던 그것에 비했을 때 어느 게 더 많으냐? 한 달 쓰는 비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고 자꾸밖에 못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가정경제까지도 쉽죠. 집안의 삶까지도 자식들의 생활까지도 위험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끌어요, 나 교육 중에. 사전 의료의 작성은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문제? 2009년 김옥경 할머니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죠? 대법원까지 올라갔죠. 대법원에 가서 누가 이겼죠? 김옥경 할머니 측이 이겼어요. 다시 말해서 병원과 그 다음에 환자의 가족과 법정 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겼느냐? 결국은 환자 편이 이겼단 말이죠. 가족이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진 교훈이 뭐냐?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주라는 거죠.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 만약의 경우 아버지 나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나를 그냥 빼줘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썼다고 하면 나에게 부담이 있었을까 없을까? 없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본인이 의사표시를 안 했을 때는 그 부담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누구라도 그 부담은 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결정했을 때는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보장을 해주라는 거예요. 보장을. 두 번째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제약.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시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려놔봤다. 아까 그 사람 56세 그 사람 결국은 죽었잖아요. 아까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어지는 걸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간호사들이 전부 다 나가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나가라고. 이어지는 그 영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안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연명치료의 의미가 아무런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값어치나 이런 면에서 소용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필요해요. 하지 말아라 이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필연적인 죽음을 맞는 개인을 존중해주라 이거예요. 죽는 그 사람이 인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일본에서 쓴 책을 보니까 가장 사람이 원하는 거냐? 자기가 살던 곳이에요. 자기가 잠자던 침대야. 그게 가장.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안방으로 모셨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데 모시고, 그리고 자손들 둘러 앉아서, 그래서 임종을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듣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의 받아야 뜻을 받들어 드리라, 존중해 드리라. 그 다음에 당하는 죽음에서 맞지 않는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도 여기 천안에 앉아서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그리고 의료의 현장에서 의료에 관한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이거 세션 모임이 재작년 5월 28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젊어서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가 제한된 인원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구분되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서로 나눔을 통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드려서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사전 의료 의향사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이 양식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거기 지금 아까 스칼라로 되는 거 있죠? 색깔로 되는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연구원에 있는 거 만들었어요. 연구원에 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다양하게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연구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면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 지역사회의 어르신에게나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데다가 가서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의료영사란, 그럼 뭐냐? 사전의료영사란, 사전이라는 말은, 사전에만 무슨 영어 단어를 찾는 게 아니에요. 국어사전이 아니라, 그런 얘기 아니라 아프기 전. 그럼 아프기 전은 언제가 좋을까요? 가장 건강한, 내가 시력이나 기력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니까 유언장을 안 써놓기 때문에, 전부 유언장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유언장을 안 써놓기 때문에 형제가 싸워. 사전 장례의향서 같은 건 안 써놨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합니다만은, 그런 걸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에게 싸워. 그래가지고 원수가 돼버려. 그러면 나 한 사람이 가는 것도 그렇고 평생을 살아온 나 때문에
자식들 7, 8년에 혹은 형제지간에도 싸움 붙여놓고 가실 필요 없잖아요. 네? 왜? 이걸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워. 형이 다르고 아들이 달라. 동생이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그래가지고 각각 주장을 해.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작성 시에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내 뜻을 불명하게 밝히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건강할 때 작성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혹시라도 오판을 해, 오해를 해. 그래서 잘못 인식이 되어가지고 잘못 표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기왕에 작성하는 그래서 건강할 때 작성하는 거죠. 사전 의료 의향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오해가 뭐냐? 이게 법으로 보장된 거냐?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작년 7월 달에 이 법이 상정이 됐어요. 법이 상정해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의원 입법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거 모임 때문에 갔었더랬는데 어쨌든 이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판례의 기준은 있지만은 법에 딱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불언간에 아마도 이 국회에서 하도 국회가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법이 그냥 산더미같이 쌓였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로 아마 지금 있는 거로. 그래서 법으로는 안 되지만 대부분 판례가 있기 때문에 99% 보장성은 있지 않느냐 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작성을 할 때는 나 혼자서 은근히 해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또 효력이 없어. 왜? 어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라. 왜? 형제지간에도 남매지간에도 다 달라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해득실 관계, 무슨 또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효관계 이런 측면에서 서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가족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저기 어느 경로당 회장님께서는 지난 명절에 외국에 나갔던 아들들 다 왔다래요. 와가지고 다 모여 앉아가지고 이거 작성한다고. 그처럼 명절 때나 또는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기회에 자손들과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정직한 대화. 그래서 자기가 어디가 아파서 내가 어떻게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에 분명해서 의향서 작성을 이 사실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작성하는 것은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기 보면 조그마한 용지가 아마 붙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용지가 뭐냐? 그걸 작성했다라고 하는 큰 용지는, 큰 종이는 뭐 이불 속에다 넣어놓으시든 무슨 어디다 갖다 넣어놓으시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실 수가 없잖아.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카드 용지에다가 해가지고 내가 늘 가지고 다닐 수는 뭐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잖아.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여기다 끼워 넣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갑에다가 그걸 가지고 다니시라 이게. 그래가지고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되었을 때 내가 의식이 불명하고 할 때 그것을 검사하게 돼 있어요, 안 되세요? 대략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옷을 다 벗잖아요. 그게 다 검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발견하게 될 거죠. 발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의미에서 친지와 가족, 의료진에게는 전부 다 알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아직 법으로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변경할 때는 또 없애버릴 때는 괜찮아요. 필요하다면 취소했으라고 표기를 하나 해야지 거기다가.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한번 이제 양식을 한번 보세요. 양식을 보시면 그리고 요거 나눠드린 거죠? 요거 안 나눠드렸어요? 요거는 제가 핵심이 되는 것만 저거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이거 다 알려드려야 별로 또 저거 참고가 되지 않고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것만
중요한 코드다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건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식을 보시죠. 양식을 보시면 왼쪽 상단에 내 이름 해가지고 하얗게 돼 있죠. 그 부분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본인이 쓰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그 밑에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적용식이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난이 있어요. 두 가지 난이 양쪽으로. 예, 무슨 말씀이죠? 혹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이런 것을 필요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꼭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 병원에서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와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고, 여러분들께서 남은 여생의 삶을 좀 더 활기차게, 보람있게 잘 살 수가 있다면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따사하죠. 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하고. 예. 아마 여기 어르신들께서 거의 뭐 매일같이 아마 샤워하시려고 보는데, 예, 샤워하시고, 어때 예. 감사합니다. 더 깨끗해야 하고, 더 잘 어울려주고. 예. 연세가 드실수록 가만 보니까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참 분위기가 네. 제가 계속 느끼는 게 그러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옷에 신경을 쓰고. 나이가 드실수록 냄새가 나버리니까 옷에 신경을 많이 좀 쓰시고. 더 포기해야 하며. 자꾸만 우리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마음을 넓게 하셔서 좀 포기해야 되고, 더 지갑을 열고, 어디 가서라도 그저 가지고 계신 돈 마치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서울시 계획에 그것을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바꾼다는데 어쨌든 종로에 있는 그 탑골 공원에 그런 그 노인네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죠. 그건 아니잖아요.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점 아시겠나요?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르신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의 삶은 천대받아요. 그러나 어르신의 삶은 제가 그걸 전부 정리해 놓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르신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려고 한다면 더 충분하게 자기가 들어주는 이러한 생활 습관이 외상할 수 있는 더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여기서도 몇 프로그램에 위한 영양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인데요.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내 마지막 가족에 대해서 나는 가족과 의사와 친구들에게 몇 가지 부탁하려고 합니다. 첫째, 한 세상 이만큼 잘 살아봤으면 모든 것에 고마울 뿐 원망이 없습니다. 둘째, 내가 내 의지로 내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요즘은 뇌사 상태에 있을 때는 정대는 수준에서 약 6개월 동안 치료하다가 의사의 의견에 따라서 자연사 하도록 해주십시오. 언제 처음 교육자를 쓰시게 됐습니까? 한 10년 되죠. 동기가 비극적인 삶을 그렇게 나와요. 영향은 그게 나 같으면 그게 하겠나. 스스로 딱 기분이 무슨 기분이 드세요? 고해성사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기분 좋죠. 왜 삶을 더 충실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앉았던 자리 좀 깨끗하게 치우고 간다는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떻게 병원에 가요? 그럼 병원에서
이게 뭐 기관 장비해야 되겠습니다. 심장 뭐 소생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본인이 나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난 이렇게 깨끗이 가겠다. 그리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가족들은 얼마나 고생이냐.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잠깐 바람 좀 쏘이게 올게 그러고 나가셔서는 한 2달 동안 이렇게 다니시면서 옛날 친구분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이제 하시고 한 4개월을 지나셨어요. 그러시면서 가족 사진을 찍자.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네, 마지막 사진. 네, 있었죠. 사진 찍자고 모였을 때도 저희들이 많이 다 슬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거에 하나의 순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겨울이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창문을 좀 열어놔라 그러면 좀 보기만 하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조용히 가셨어요.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를 안 받으시고 네. 받으시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한 2, 3년은 연장이 됐겠죠. 저희 그 따님으로서 아버님의 그런 결정을 좀 이렇게 만류하거나 했죠. 네. 그렇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훨씬 더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자기 생명에 대해서 저렇게 아주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시셨어요. 오랜 동안을.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처음에 저는 아버지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용기가 마지막에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의료 연수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없을 때 이것을 보고 요리를 연락해요. 나 손명세는 명료한 정신 상태에서 직접 이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나 스스로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해질 때 담당 의료진과 가족들이 이 사전의료 의향서에 기록된 나의 뜻을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나는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거야.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유언장이라든가 장례의향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성하는 것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이 남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과 믿음을 그리고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나의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과연 지니고 사는가 하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곧 나이말할 수 있는 잘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도 거듭 말씀드린 경험자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당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